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8일, 지금 저희는 전이 중에 와 있고요.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서 듣게 될 행사는 사이언스 슬램 D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전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전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이 해당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리고 과학 전문 언론 대덕넷이 함께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했어요. 2018년부터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투표도 하고 왕중왕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뭐 대전에 있는 뭐 남대전고등학교, 만년고등학교 이런 데도 갔었고 세종도 갔었고 저희가 처음으로 전이도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고등학교였는데 저희가 최초로 중학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첫 시작 그리고 첫 중학교가 전이중이 주관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 저희도 조금 기대감이 크고 아마 학생들도 조금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이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이 자리가 있게끔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전이중학교의 이재봉 저희 교장 선생님의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전이중학교 교장 이재봉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부장님이 행사 말씀하시길래 아마 조그만 행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규모도 크고 참여하신 박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이 시작이 된 게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애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받은 다음에 조리하시는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막 받는 애를 받는 사람. 두 자로 의사? 의사가 받죠. 옛날에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의사 대신에 이 사람이 받았어요. 누굴까요? 정답. 아빠? 산파가 받았어요. 산파. 따라서 이 행사를 이렇게 행사가 아이라고 하면 여기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받아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이건 부장님한테 큰 박수. 네. 네, 우리 이건 부장님이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 받아준 산파로 저는 생각하고 그 산파 옆에 도와주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의 김혜미 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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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원에 계시고요. 그다음 요거를 이렇게 촬영도 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 중에 대표로 유용현 팀장님. 네, 저 뒤에 계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하시나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일단 그러면 네 분은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저는 그냥 전체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네 분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우리 사회자님이 잘 하실 것 같고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과학을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대답만 하나 듣고 가겠어요. 자, 우리는 과학을 왜 공부합니까? 크게 살기 위해서. 좋아요. 살기 위해서 80점. 또 굉장히 학구적이구나.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가 거의 다 정답에 가까운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과학을 배우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뭐 누가 think different라고 하지만 어쨌든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 도구가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을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첫 출발로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네 분의 조력 삼파님들께서 여러분한테 도와주실 거니까 과학이라는 옥동자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폰을 열어주신 저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의 과자가 이제 과정할 때 그 생각하는 과정, 그런 인식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과정 자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인데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의 인식하는 과정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그런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도 요즘 핫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꽤 많이 했는데 전이 왜 대전 세종만 했을까? 또 고등학생만 했을까요? 그래서 못 본 게 아쉽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놨고 지금까지 풀 버전도 있고 박사님별로 하이라이트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생명공학 쪽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생명공학의 뭐 유전자 가위 박사님, 뭐 유전자 복제 박사님 따로 있고 우주 쪽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뭐 우주로 나가는 로켓 기술 박사님도 있고 천문학 박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볼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가는 전희중학교의 영상도 다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간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학생들이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 뉴스 기사 나온 것 중에 조금 오늘 주제랑 좀 연관 있는 걸 좀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연 오늘 기계연구원에서 오신 박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AI가 사람 말을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수행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한국기계연구원의 내용이고요. 이 기술은 지금 실증을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청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IBS에서도 오셨는데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펼쳐보고 AI 보고 인식을 하라고 하면 AI가 그림을 전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이 좀 느린데 그 그림 중에 이미지나 또는 그런 자료 중에 핵심을 딱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혹시 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브리 혹시 이미지 만들어 본 친구들 있나요? 지브리? 있겠네. 이게 이 유니스트라는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원 대학교에서 개발을 한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내 사진을 지브리로 바꿔줘라고 하면 내 사진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이 AI의 서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서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사진이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뭐냐면 그렇게 업로드했을 때 서버로 가지 않고 즉시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요거는 학생들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면 또 좋은데 지브리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저작권이 있는 그림 화풍이에요. 물론 저작권을 주장은 안 하셨지만 또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요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있죠? 뭐 포르노 그 뭐 예를 들어서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뭐 주술회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뭐 영화풍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이 화풍조차도 저작권의 창작권의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사여가지고 요거는 주간경향이라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니까 한번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트렌드를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이브 인 사이언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봇 주제된 강연을 4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투표를 하고 한 분의 우승자가 12월에 왕중왕전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투표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박사님들도 학생분들께
재밌는 강연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은 이렇게 네 분인데 저희 무대 위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차례 먼저 카이스트에서 현재 박사과정생 과정을 진행 중인 김근우 연구원님, 기계연구원의 박진선 박사님, 그 다음에 에트리의 송대현 박사님, 마지막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송유민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또 학교에 오신 것도 처음이실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 김근우 연구원님부터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김근우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중학교 다시 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밝은 에너지도 받는 것 같고 너무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대학원생의 삶을 사느냐고 이제 옆에 같이 찌들어 있는 대학원생과 토론도 하고 교수님과 맨날 미팅도 하느냐고 조금 뭐 좀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한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되게 밝은 에너지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제 칙칙한 얘기 말고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오늘 해보자 해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준비한 강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분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는 몇 번 있었고, 또 제 딸이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로봇을 소개해주는 기회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중학생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설레이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인공지능기계연구실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실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 로봇에 대해서 개발을 한 연구실에서 나왔고요. 그 로봇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와 비슷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술들로 그것들이 로봇에 직접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로봇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트리에서 온 송대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냥 드라이하게 과학 기술만 다루다가 그 사회 문제도 한번 같이 다뤄보자 해서 사회 문제와 함께 엮어서 생각하는 과학 기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가 한 10 몇 년 날 텐데 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할 텐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생명수학그룹에서 온 송윤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강연을 할 기회는 있었는데 중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좀 관심 있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잘 연구하고 있는 이제 수면에 관련된 AI를 소개드리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인사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 이따가 본 강연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실게요. 네, 저희가 이런 강연 프로그램 경쟁형 강연 긍정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있어요. 순서입니다. 순서. 누가 1번으로 발표하냐, 누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냐가 좀 투표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순서는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분이 전이중 발표의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마무리를 해주실지 좋습니다. 사다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다리 그냥 빠르게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제일 마지막에 송윤민 박사님이 1번으로 김근우 연구원님이 2번, 김근우 연구원님이 3번, 박진선 박사님이 2번이고 제일 마지막이 송병 박사님입니다. 저희 이 순서는 저희 스태프분 그다음에 사회자 박사님들 모두 개인 순서 한번 인식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강연이 시작이 될 텐데 혹시 학생들 중에 나는 좀 과학자가 꿈이거나 과학이 재밌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네, 그러면 혹시 나는 과학이 조금 어렵거나 조금 이과는 가고 싶지 않다. 좋습니다. 박사님들 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저희가 오늘 요 인식을 조금이라도 뭐 이과생이 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과학은 너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두고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제일 첫 발표는 IBS의 송윤림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그렇지만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더 잘 시간 없고 대학생 가면 더 잘 시간 없고 그럴 텐데 이렇게 조금 수면과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연관 있고 또 이게 AI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송윤민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라 조금 떨릴 텐데 저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송윤민 박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온 송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면에 관련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AI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나는 오늘 7시간도 못 잤다 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시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한국에 있는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평균 약 7시간 20분 정도를 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손 드신 여러분들은 이제 평균보다도 지금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평균 시간 7시간 20분도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8시간 22분을 자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작게 이렇게 글씨로 적혀 있는데 미국 수면 재단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은 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면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심장병 같은 여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이제 수면이 너무 짧으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낮에 너무 졸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공부도 잘 안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을 하진 않겠지만 운전할 때 졸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나는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나는 어떻게든 잠을 많이 자려고 오래 누워 있었는데 이제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자도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는 이제 수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면 장애는 이제 전체 인구의 약 20%나 되는 사람들이 경험할 정도로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장애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나 질환으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제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이제 밤에 잠에 들기 너무 어렵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에 너무 일찍 깨서 이제 충분한 잠을 못 자는 상황도 이제 포함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수면 장애로는 수면 호흡 장애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골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코골이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자는 도중에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생기게 되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뇌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수면 장애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내가 질병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죠.
수면 장애도 똑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 가지 전극 같은 걸 붙이고 뭐 코에도 여러 센서를 붙이고 하룻밤 이제 병원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관찰을 함으로써 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수면에 뭐 렘 수면, 뭐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수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도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 코에 있는 그런 센서들 같은 걸로 이제 여러분이 자면서 숨이 얼마나 길게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다 없다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면 다원 검사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에 굉장히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많이 붙이고 있죠. 이런 상태로 잠을 자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번거롭기도 할 거고요. 그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너무 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쌉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면 13만 원인데요. 근데 수면 다원 검사를 했는데 수면 장애가 없으면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 이상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면 다원 검사를 이제 선뜻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슬립스라고 불리는 AI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들의 간단한 개인 정보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예측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찍어보거나 혹은 아래에 있는 저 sleepmass.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이트에 이동할 텐데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생년월일, 레이셜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인종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에이시안이라고 있는데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랑 몸무게 그리고 성별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5개의 간단한 요 설문조사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주간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뭐 없음, 그리고 심하다 이러면 매우 심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좀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수면 장애가 있을 확률을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면 호흡 장애, 뭐 만성 불면증 혹은 둘 다 있을 확률을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죠. 이건 제 결과인데 저는 수면 호흡 장애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30 정도로 해서 막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수면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제 몸무게가 지금 73kg인데요. 이게 몸무게가 바뀌면 이 수면 장애가 있을 확률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이 확률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계산을 해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조금만 쪄도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체중 관리가 필요하겠죠. 슬립스는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 했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핵심은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간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개인 정보도 적어놓고 설문조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결과와 내가 그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별로 이런 결과가 있을 거고, 저희는 약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AI에 집어넣어서 AI가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막 이런 패턴을 학습하게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혹은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1번 질문에 내가 정말 심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면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AI가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AI는 이런 데이터 안에 있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패턴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그 AI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가 또 새로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하신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AI가 집어넣게 되면 AI가 지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당신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제 뭐 1번 질문에 막 심하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AI는 당신은 수면 호흡 장애를 동반한 불면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AI가 이제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패턴을 학습해야 됐던 거를 AI는 이제 빨리 쉽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수면 질환 확률이 이제 나오게 됐을 텐데 저는 확률이 막 8, 90%로 너무 높아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연히 병원에 찾아가야겠죠.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수면 질환이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상담을 해서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양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에 씌우고 자는 건데 자게 되면 이제 압력을 조금 공기압을 높여줘 가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패턴 중에서 불면증을 좀 심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고쳐도 여러분들의 불면증이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인지행동요법,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슬립스라는 거에 좋은 점들을 이렇게 소개드렸는데 사실 이 슬립스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조금 정확하지 못하게 예측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걸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키랑 몸무게 정보만 받고 있는데 얼마 한번 인바디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몸에 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더 발전된 슬립스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전에 했던 슬립스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패턴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패턴까지 익혀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조금 자도 계속 피곤한 편이에요. 잠을 진짜 많이 자는 편인데도 이제 일어나면 굉장히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꼭 뭐 내가 잠 뭐 그냥 조금 덜 자고 뭐 더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특히 학생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리고 잠은 많이 자면 일단은 키가 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잠하고 공부 이 생활 습관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슬립스 나온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런 CES 그런 해외 전시회 같은 걸 가면은 슬립테크라고 해서 수면에 관련된 과학 기술만 하는 관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요. 그만큼 슬립테크 수면 과학이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박진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요즘 AI도 많이 쓰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근본적으로 로봇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또 무거운 짐이나
사람의 행동 보조 같은 건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로봇의 무거운 짐을 과연 로봇이 어떻게 함께 옮겨주는지 오늘 로봇의 조금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박진성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진성이고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인데 로봇 쪽으로 좀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사람이 혼자 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로봇이 함께 옮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기술들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로보틱스 분야에서 가장 화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춤도 추고 파쿠르 같은 동작들도 하고 마치 뛸 수 있을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피겨 2세대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요. 멋있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수준과 그리고 의미 있게 신뢰성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격차는 아직까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로봇이 BMW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거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장에서는 왼쪽 아래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보행 로봇도 마찬가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처럼 주로 울퉁불퉁한 험지를 극복하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다양한 이동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바닥이 평평하다고 하면 굳이 다리가 없더라도 바퀴가 있는 로봇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로봇이 있고 그 위에 로봇 팔이 하나 있는 경우를 저희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관련된 연구를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가히 요즘은 모방학습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와 같은 기술들은 생성형 AI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로보틱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 모방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의 데이터나 또는 로봇 입장에서는 카메라의 이미지나 또는 로봇 관절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방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봇이 구현되기를 원하는 동작을 사람이 먼저 해보고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형태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원격 조작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VR 기기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4가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사람과 악수를 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무게를 보조해주면서 들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동작들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물체를 옮겨주는 동작들은 뭔가 뇌에서 상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실시간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약간의 반사신경에 가까운 문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으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명의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물체를 함께 들거나 또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길이가 긴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명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을 해주면 다른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2명의 작업자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람과 로봇의 팀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오른쪽에 만들어둔 그림인데요. 두 로봇이 파이프를 들어주면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파이프로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같은 기술로 2대의 로봇이 혼자서는 들지 못하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제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들을 보면 정확한 위치에 팔을 옮겨 놓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옮겨 놓기 위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힘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기어박스를 조립하는, 뻑뻑한 기어박스를 조립하는 것처럼 로봇이 일정하게 힘을 눌러주고 그 기어박스를 돌리면서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장비의 그 표면을 그라인딩을 해야 될 때에 그 표면이 일정하게 그라인딩하기 위해서는 힘을 일정하게 눌러주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위치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가는 문제를 바꾸어야만 사람과 로봇이 같이 무거운 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을 주게 된다면 물체를 떨어뜨릴 거고요. 더 큰 힘을 주게 된다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물체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무게 중심이 어떤지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내면 잘 들 수 있겠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긴 하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로봇아 너에게 이 정도의 힘을 내라고 명시적으로 명령을 주지 않는 이상은 로봇이 정확하게 그 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물체들의 무게나 무게 중심을 추정을 하는 기술들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볼 때에 청지기를 대거나 또는 어디 아픈 부위를 눌러보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것처럼 물체를 자칫 들었을 때에 여기저기를 흔들어 보면서 이 물체의 무게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런 식의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처음 보는 선반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옮기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반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들게 되고 로봇이 선반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얘가 무게가 얼마이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한 동작들을 수행을 함과 동시에 이송을 수행을 합니다. 그 기능이 끝나고 나면은 로봇 입장에서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판단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잡아당기거나 사람 위로 올리거나 했을 때에 로봇이 그 힘을 이해를 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선반을 드는 순간 선반의 무게만큼의 힘을 아래로 느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람이 선반을 통해 잡아당기거나 위로 올리는 힘을 추가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힘을 구분을 해야지만 사람과 로봇의 정확한 협업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자 역할로서 로봇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반의 무게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협업을 시행했다고 하면은 선반의 무게가 마치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로봇이 그냥 아래로 쭉 처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바닥에는 굉장히 큰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이 배터리 팩의 자원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자동화하기 해서 공체하기 위한 공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 팩의 커버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옮기기 위한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팩의 커버는 길이가 2m 정도가 되고 무게가 18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혼자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로봇의 어떤 이송과 작업의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 잘 아시는 엑스박스의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모드를 변경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 폐배터리 팩 커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두 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로봇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로봇의 경우에는 각각의 바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모터도 있고 회전할 수 있는 모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바일 협업을 시작을 할 때에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왼쪽으로 살짝 틀게 되면 그 트는 힘을 느껴서 모바일 로봇이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제가 이 폐배터리 팩 커버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할 때에는 직선 운동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옆에 있는 팔레트에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놓는 작업까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람과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과 로봇의 협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대의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막대기 근처로 오게 되고 두 대의 로봇에게 각각의 마이크의 끝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 막대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그 힘을 느끼고 그 힘대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잡아당기게 되면 로봇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사람이 가하는 힘을 느끼는 것에 정반대 방향의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단단하게 막대기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순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드릴링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보행으로 되어 있는 로봇들에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족보행의 로봇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다리마다 모터가 3개씩 있어서 이 사족보행 로봇에게만 12개의 모터가 있고 이 전체 시스템을 다 합치면 20개의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20개의 모터를 잘 조합을 해서 로봇 팔에 있는 끝단의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전신제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옮기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과 로봇이 물리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위치를 제어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에서 힘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이 되었고, 그 뒤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힘을 가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의도 파악에 대한 기술이 더해지면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어떻게 연구가 개발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 피지컬 AI와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기술들을 잘 융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사람과 로봇의 물리적인 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이미지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얼만큼의 힘으로 로봇과 악수를 해야 사람이 그것에서 공감을 느끼거나 또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포옹을 잘 해줘서 사람이 위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위로를 받거나 공감을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그렇게 막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좀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삐걱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아까 말했지만 뭐 장애물도 금방금방 넘고 물건도 잘 옮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영화 속에서만 봐왔던 로봇이 이제 조금은 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또는 뭐 생활을 하면서 로봇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세 번째 발표하기 전에 살짝 분위기 다시 업하고 갈 텐데, 학생들이 원래 월요일이고 밥 먹고 나면 살짝 졸려서 제가 상품을 조금 드리면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정답 아시는 친구 있으면 손 드시면 되고, 저랑 조금 스무고개를 하듯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예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설명을 듣고 맞추시면 되는데 힌트는 적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자예요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과학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 들고 바로 때려 맞추셔도 돼요. 정답 아이작 뉴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면 넘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과학자 중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될 테고, 이러면 또 누구 나오고 하다가 저는 노벨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입니다라고 하면은 또 추려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면 돼요. 약간 학생들이 쉬운,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테스트 문제로 동물 가겠습니다. 동물. 저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독. 자, 힌트. 손 들기 위해 딱 한 번. 네, 거기 뱀 아니에요. 저 제일 뒤에. 네, 말씀하세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보거도 좋은 정답이긴 한데, 자 넘어갈게요. 자, 저는 알을 낳습니다. 저기 흰색. 정답이에요. 자, 요거는 저희 스태프분이 지금 전달을 해주실까요? 자, 다음 힌트는 저는 젖을 먹여요 였어요. 자, 오리너구리는 특이하게 포유류입니다. 포유류인데 부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도 낳고 심지어 독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은 포유류인데
그 흔히 말하는 그 젖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젖을 어떻게 먹이느냐? 젖이 피부에 땀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피부를 핥아 먹어요, 엄마.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오리너구리가 호주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영국으로 데려왔을 때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동물이 부리를 달고 있느냐? 이거는 붙인 거다 했는데 실제여가지고 굉장히 그런 게 있었고. 자, 다음 문제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니까 자, 캐릭터 중에 하나로 갈게요. 자,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으셔도 괜찮아요. 저기. 오, 어떻게 알았지? 정답이에요. 제가 하고 사실 정답을 지금 바꿔도 됐었는데 도라에몽이고요.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온 고양이 로봇이죠. 귀가 없는 고양이 로봇이고 자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캐릭터 후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자, 저 끝에 아닙니다. 자, 하나를 더 드릴게요. 저는 뭐 줄까? 좀 유머 감각이 있는 로봇이에요. 자, 힌트를 더 아닙니다. 자, 힌트 더 드릴게요. 저는 블랙홀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검은색 캐비넷 같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똑같이 생긴 애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제가 정답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정답이에요. 자, 타스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타스 그리고 한 명은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고 그 친구는 유머 감각을 점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머를 한 70점 정도로 하자. 그럼 이제 농담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친구는 타스는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5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복귀를 하는 인터스텔라의 이야기인데 인터스텔라는 안 보신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추천드리는 영화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분위기가 다시 업됐으니까 저희 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저희 세 번째 발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수도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오셨습니다. 네, 저희 김근우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박사과정 연구원님의 자 아까 나왔죠? 말귀를 좀 어떻게 좀 더 잘 알아듣는 AI 로봇을 만들지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박사과정 김근우고요. 오늘 제가 발표 준비한 강연 제목은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 뇌는 누가 만들어줄까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박진성 연구원님께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 연구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에서 어떻게 로봇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떤 반도체가 역할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실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agree.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네, 영어 여러분 잘하시니까 다 알아들었죠? 네, 이제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이 로봇한테 나 저거 줘, 저거 나한테 집어다가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사람이 물어보면은 로봇은 먼저 처음에 자기 눈앞에 센서가 되겠죠. 센서로 앞에 사과랑 뭐 컵이랑 그릇이 있구나 먼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중에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뿐이야 라고 이제 로봇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과를 사람에게 건네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생각, 행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사람이 말로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이해한 다음에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이 생각하는 이 아까 박진선 박사님께서는 여기서 사과를 어떻게 잘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다면 저는 어떻게 이 로봇이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사과 주는 거 사실 뭐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로봇 역사상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에릭이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형만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이제 기계 덩어리예요, 사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 휴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작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AI나 여러 기술들, 제어 기술들을 활용해서 주변 사물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도를 이해해서 따로 이제 명령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로봇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바로 아마 챗GPT 여러분 쓰나요? 요즘? 네, 그 챗GPT가 아마 대표적인 LLM을 사는데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공지능 덕분에 이 로봇이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의 뇌에는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뭐 먹을 수 있어 이런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형태의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로봇이 이제 그럼 사과를 집어야겠다라는 액션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은 도대체 어떻게 똑똑해졌냐?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LLM도 공부를 합니다.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챗GPT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약 300만 권 정도의 분량을 학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교과서 몇 권 배우죠? 한 10권 배우죠. 그럼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양이에요, 사실. 이런 300만 권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네모를 채우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이제 패턴 학습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LLM은 도대체 뭐로 이루어졌길래 이런 출력을 내놓을 수 있냐? 바로 이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비유를 해보면은 기계 장치에서 이제 기어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져서 돌아가잖아요. 그 기어가 1750억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이 기어들을 하나하나 모양과 크기, 사이즈 이런 거를 다 맞춰야지만 완벽하게 이 네모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어떤 반도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느냐? 그게 바로 이제 GPU와 HBM이라는 반도체입니다. GPU는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은 알죠? GPU. 요즘 게임 안 하나? 네, 그래서 이 GPU와 HBM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슈퍼컴퓨터 모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CPU도 있고 GPU도 있고 HBM도 있는데 여기서 GPU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인데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LLM의 아까 말한 기어들, 이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HBM과 GPU, CPU가 모인 이 컴퓨팅 모듈이 256개가 모이면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슈퍼컴퓨터 한 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사의 컴퓨터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 사이즈가 시내버스 하나의 사이즈고 가격은 100억 원 이상 합니다. 거의 아파트 한 채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이렇게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이렇게 명령을 잘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GPU랑 HBM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GPU는 인공지능을 연산하고 HBM을 저장한다고 말했죠. 근데 이제 GPU는 사실 한 번에 이 계산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GPU에 있는 기어들은 한 대충 한 16,0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그 LLM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개수는 1,750억 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HBM에 이 1,750억 개를 저장해 놨다가 그걸 대충 1,000만 번 정도를 쪼개서 이 데이터를 GPU에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1,000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떤 이제 뭐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이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빨리 나오겠죠. 만약에 이 HBM 느리면 물론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천천히. 네,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 이 LLM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GPU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이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대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은 이전 메모리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기존의 이제 메모리가 뭐 고속도로로 따진다면 왕복 2차선 도로에 해당한다면 HBM은 1024차선 도로 고속도로를 깔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더 많은 차들이 가겠죠. 1000개의 차선이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HBM은 아파트처럼 쌓았어요. 왜냐? 아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기존 메모리로는 1층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위로 쌓았습니다. 이런 아파트처럼. 그래서 지금 그림은 4층이지만 요즘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는 12층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1024차선 도로와 이제 아파트 컨셉을 차용해서 이렇게 HBM이 빨라지고 LLM의 성능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도대체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HBM 관련 연구 어떤 걸 하는지 이제 한 장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왼쪽에 복잡하게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 GPU와 HBM 사이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패키지예요. 이런 패키지를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HBM 아까 제가 아파트처럼 쌓았다 했죠. 그러면 아파트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스루실리콘 비아라고 하는 TSB를 이제 정기적으로 설계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쌓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HBM과 GPU 사이에 열을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을 이제 카이스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로켓 만들고 싶고 로봇 만들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제가 로봇공학자가 될 수 없냐? 아니에요, 사실. 반도체도 다 로봇에 쓰이고 인공지능도 로봇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뭐 장래희망 같은 거 쓰고도 할 텐데 단순하게 뭐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로봇만 공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도 공부하고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카이스트도 와 있고 로봇공학자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기 중학교에서 만났지만 한 10년 후에는 카이스트 혹은 뭐 대전에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선배 후배 연구원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반도체는 굉장히 핫하죠. 반도체 때문에 기술 패권 전쟁이 거의 심화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챗 GPT만 쓸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모든 산업계에서는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특히 그 기능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온 분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과학자가 되시면 혹시 또
그 연구 현장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이중학교의 마지막 발표는 이거는 그 최근에 그 유튜브 중에 안될과학이라는 곳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는 얼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송대영 박사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근데 주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좀 사회 문제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고 이걸 또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저희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마지막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온 송대영이라고 합니다. 연구 분야는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연구하고 있고요. 뭐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3D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AI 이야기이긴 한데 AI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 이야기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출발합니다. 이 썸네일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쿠르즈게작트 이너 너쉘이라는 유튜버가 한국은 끝났다라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요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고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상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저출산이 닥쳤고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영상인데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 때문에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PPT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닥친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출산으로 망한 국가가 스파르타나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노인분들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닥친다. 요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한 10년 좀 더 날 텐데 그런 거죠. 2040년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 하면은 그 중에 한 반을 나라에 내야 되는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영상이죠. 과거에 인구 문제 있었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인구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가 멜서스 트랩이라는 경제학 가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인간이 생산하는 자원 생산량, 뭐 예를 들면 식량이 있죠. 식량. 그런 게 산술급수적으로 되게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가 멜서스 트랩의 요지입니다. 합리적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지금 저출산 경고를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 독일의 프리츠 하버라는 화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버 보슈법이라는 인공비료 합성법을 만들어서 식량 생산량을 굉장히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대폭 늘어나서 인류가 멜서스 트랩을 극복할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이게 2060년 인구 피라미드인데 그러면 기술로 아래에 있는 그 노동력을 좀 끌어올리면 되지 않을까가 오늘 강연의 요지가 되겠고요. 이제 AI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게 가능한지를 좀 봐야겠죠. 그 개발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어떤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예요. 컨퍼런스인데 여기 GTC 2025라고 저번 달에 그래픽 카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요걸 했어요. 보면은 AI 발달 단계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 퍼셉션, 인식 AI, 제너레이티브, 생성 AI,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아까 말씀하셨던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는 AI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인식 AI는 맨 처음에 많이 연구되던 이게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
앞에 뭐 이런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있거나 뭐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걸 분류를 한다거나 이게 강아지고 고양이고 이런 걸 분류를 한다거나 혹은 이게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물체가 뭔지 그다음에 그 물체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도 하고 여러 군데에 쓰이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라는 거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화두가 됐는데 이제 챗GPT나 클로드처럼 글을 이렇게 써주는 AI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러니까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이런 연구 분야인데 이런 것도 있고 동영상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림, 명화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분자 구조 찾는 AI죠. 생성형 AI로 하고 뭐 제약 분야나 생물학 분야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원래 노벨 화학상은 화학자한테 주는데 작년 노벨 화학상은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한테 줬습니다. 요거를 개발한 공로로요. 뭐 여기까지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 AI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저번 달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에이전트 AI가 뭐냐? 생성형 AI까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생성형 AI는 어떤 되게 단순한 명령문을 처리할 수 있는 AI예요. 예를 들면은 고우에 대해서 설명해줘라는 되게 단순한 명령을 딱 내리면 고우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에 태어나고 죽었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고우의 작품이 뭐 특징이 뭐가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설명만 해주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AI라는 애는 단일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미션을 던져주면 그 미션을 이해해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자잘한 일들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해서 임무를 해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내일 아침 9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가 있어. 교통편 잡아주고 알람 설정해줘 라고 미션을 내리면 일단 이 문제가 뭔지 인지를 하고요. 인지를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계산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마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해요.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리즈닝, 그러니까 이성 혹은 추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리즈닝이라는 걸 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에이전트 AI가 나왔습니다. 이건 생성형 AI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얘가 뭐 브라우저 검색도 해주고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막 해서 제가 어떤 주식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으면 그 주식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막 찾아보잖아요. AI가 직접. 사람이 찾는 거 아니에요. 요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MCP라는 프로토콜이 작년에 나왔고 이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AI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데이터, 브라우저에 접근해서 걔네를 조작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짠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흑백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명령을 하나만 내리면 파이썬 코드 한 줄도 짜지 않고 자동으로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개발 툴이에요. 이게 쭉 조작을 하고 있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사람이 짠 게 아니라 AI가 다 짜주고요. 쭉 바꾸고 있죠. 지금 다 흑백 사진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떤 데이터나 혹은 인터넷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걸 에이전트 AI라고 하고 굉장히 초기형 에이전트 AI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피지컬 AI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지막으로 피지컬 AI가 나왔다는 얘기는 AI 중에 육체를 가진 AI를 개발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인지 생성 AI, 에이전트 AI는 육체가 없어도 돼요. 그냥 서버나 디지털 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애들인데 이 피지컬 AI는 로봇을 다루기 위해서 나온 친구니까 육체를 이렇게 조종하는 AI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면 파손되잖아요. 그죠? 파손되면 또 이거 고쳐야 되고 하니까 일단 연구자들이 만만하게
시뮬레이션 상에서 일단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봇들이 못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로봇들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알아서 걸어가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300번을 반복해도 잘 못 배워요. 지금 보면 300번 했죠. 300번. 이거 반복을 언제 하는 거냐면 로봇들이 다 넘어져서 아무도 못 일어나면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대로 보상을 주고 넘어지면 체벌을 하고 이런 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강화학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코스모스라는 오픈 소스를 이제 풀었고요. 옴니버스는 아까 보셨던 3D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아까 그 로봇들 막 달리는 거 그런 어떤 게임 엔진 비슷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흉내낸 물리 엔진 상에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되게 인위적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현실처럼 바꿔줍니다.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인위적이게 생긴 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현실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인공지능한테 어떤 밑그림을 하나 딱 주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린 거고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밑그림을 딱 던지면 지금 여기 밑그림이 들어가죠. 왼쪽에 이렇게 밑그림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현실처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무한정 찍어내서 로봇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유니트리 쿵푸 로봇이나 뭐 BMW에서 공장에서 쓰는 그 노동자 로봇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제가 발표가 여기까지긴 한데 지금 몇 분 정도 남았나요? 2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된 다음에 활발하게 일하게 될 나이가 30대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신 AI들은 되게 굉장히 원시적이고 초기적인 AI들일 거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실제로 딱 들어갔을 때 지금보다 수백 배는 똑똑해진 AI들이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그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과학자를 꿈꾸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꿈꾸시는 청소년 분들이라면 지금 최신 산업계나 학계에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2분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좀 볼게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말한 법칙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발전 속도가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280만 년 했는데 280만 년 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문명을 세우고 같이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한 10,000년 정도 걸렸죠. 만 년밖에 안 걸리게 됐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한 100에서 200년. 그러니까 점점 그 혁명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 다음에 AI 혁명이 올 텐데 그 AI 혁명은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AI라는 애는 전기만 주면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X랑 이제 블로그 글을 하나 퍼온 건데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CEO가 그렇게 말했어요. 작년 12월 말에 2025년 말까지는 AI가 개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I가 딱 나오는데 이게 평균적인 인간보다 똑똑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게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2027년, 28년까지는 전체의 지능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떤 AI가 딱 나오면 그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2030년까지 AI가 인류 전체 지능을 능가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도 단계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조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좀 주체적인 AI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향후에 부족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요건 제가 체감을 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 학생들이 전교생이 거의 다 왔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한 반에 40명씩 15반이 있었어요. 제가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요게 조금 체감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전이중학교가 살짝 도회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학기술로도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너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들이 그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 그 종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늘 네 박사님 중에 혹시 내가 조금 들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내가 좀 진로 쪽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느 박사님 예를 들어서 뭐 박진성 박사님의 뭐 발표 내용 중 로봇의 뭐 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김근우 연구원님께 뭐 이제 진로 관련해서 뭐 AI 이거 연구하는 과학자는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대신 학년반 번호 이름은 꼭 써주세요. 저희가 여기 뽑히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물론 종이 비행기로 던져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운도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질문은 조금 상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쓰는 동안 학생들이 좀 궁금한 거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이 퀴즈를 뭐 한 문제 정도 더 해볼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아마 0.78 요 정도 될 거예요. 조금 올랐는데 자, 대한민국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혹시? 자,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예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손 들고. 인도 아닙니다. 인도 아닙니다. 북한 아니에요. 중국은 아니고. 자, 힌트는 남아메리카 쪽에 있어요. 저기?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저기? 정답이에요. 칠레입니다. 칠레. 여기는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자, 칠레는 10년 만에 인구 출산율이 반토막이 난 나라예요. 대한민국보다도 더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문제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칠레의 거의 모든 인구와 인프라가 산티아고 수도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 좀 인구 이런 저출산 문제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좀 공통점이기도 하죠. 예, 특정 도시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인데 이런 것도 저도 최근에 보면서 알았는데 칠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진행하면서 한 문제 정도만 더 내볼까요? 이건 아까랑 똑같은 퀴즈. 자,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도라에몽은 아까 나온 건 안 내죠. 저기.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힌트. 자, 저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어요. 자, 도라에몽도 여동생은 있어요. 자, 다음 힌트는 저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도라에몽처럼 고양이나 타스처럼 케빈의 형태가. 정답이에요.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은 모르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톰은 일본에서 나온 캐릭터고 그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고 되게 꼬마처럼 생겼는데 자, 아톰은 남동생의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발트일 거예요. 네, 여동생의 이름은 우란이라고 하는데 우라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톰이나 애니메이션 중에는 플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아톰의 일대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였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였기도 하고요. 자, 질문들 거의 써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클로징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 네 분의 박사님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박사님들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질문해서 종이 비행기 형태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오늘 박사님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박사님들 표정을 보니 후련하신 분도 계시고 아쉬운 분도 계실 텐데 좀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김근혜 연구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항상 대학원생이나 아니면은 교수님, 박사님들 대상으로 발표를 하다가 중학생 여러분한테 발표 드린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인데 잘 맞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여기 앞에 앉아서 다른 강사분들 강연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좀 더 진로 계획을 하실 때 구체적인 진로를 좀 설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한국에 아직 여러분들과 같은 희망이 있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미래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제 강연은 오늘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옆에 다른 연구원분들의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발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까 QR 코드 보여드렸을 때 다들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면 연구부터 움직이는 로봇의 원리도 알아봤고 AI와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엔 저희 AI 발전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도 한번 지켜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종이 비행기를 내가 아직 못 접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중에 유튜브에 편집돼서 올라갈 예정이고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은 유튜브는 구독해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저희 투표도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이 비행기가 준비가 된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날릴 준비. 자, 스태프분들은 혹시 종이 비행기가 잘 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날린 게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은 약간 릴레이 하듯이 뒤에서 계속 앞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떨어진 것들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조금 취합해서 무대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콘서트 같은 데 가면 K-팝 콘서트 이런 데 가면 그 외국 가수들이 오면은 이제 한국 팬들이 이런 거 많이 해주죠. 응원봉이나 또는 종이 비행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약간 박사님들 아이돌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질문 세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친구들 손은 다시 종이 비행기 준비하시고 자, 스태프분들은 사진 촬영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답변도 얻어가고 아이스크림까지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셋둘 하면 날릴게요. 셋둘 하나 하면 날리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자, 오,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저희 스태프분들은 조금 좀 올려주시고.
자, 제가 네 분을 뽑았어요. 자, 순서대로 질문을 한번. 자, 송윤민 박사님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3학년 2반 11번인가요? 김희슬 학생 맞나요? 자, 좋습니다. 손 이렇게 이따가 자, 선정되는 학생들은 나가기 전에 그 서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상품 받으니까. 자,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면 뇌한테 가는 자극의 종류 같은 게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 또 이게 좀 어떤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메인 분야가 저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보단 저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생체 리듬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몸 안에도 이제 여러 세포 안에서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도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밤에 그런 주기에 맞춰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 있는데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수면하다 보면 그 리듬이 깨집니다. 당연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이제 너무 졸려서 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아까도 이제 발표에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수면 아까 굉장히 못 잤던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부터라도 조금 생활 패턴 본인 시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잡고 잠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박진성 박사님 자 1학년 1반 14번 정현태 학생 있나요? 손 정현태 자 박사님 AI의 반란은 진짜로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아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최소한 피지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유튜브에서 시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작은 어떻게든 한 번은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10번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10번이 되는 경우도 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최신을 프로모션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게 신뢰성 있게 반복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나에게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정말 가까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연구자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때에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조하거나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힘들게 작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먼 미래에서도 피지컬한 로봇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미래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 김근우 연구원님께 질문인데 이거는 뽑혔는데 학년반 번호 이름이 없어서 선물을 못 받아가는 친구예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다면 반란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부분 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할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 지금 대체된 게 이제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예술 분야 아니면은 뭐 글을 쓰는 작업 이런 것들이 먼저 대체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뭐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런 로봇들은 아직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반도체를 설계할 때 아직 이제 AI를 써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AI가 생각보다 굉장히 멍청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의 졸업 요건은 석사생 수준으로 AI가 반도체를 설계하기만 하면 졸업을 시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정말 그 교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AI가 멍청하고
석사생이 아니라 사실 유치원 수준에도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커서도 열심히 AI를 연구를 해야지 근신이 희망이 보일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연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꼭 과학자 되시고 연구원 되시길 바랍니다. 요게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알파고가 일어난 지가 한 10년,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그때 막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죽어도 화가 나, 글 쓰는 사람은 사람의 창작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먼저 거의 이제 그림 작업 같은 건 다 대체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AI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연봉이 오른 직업은 용접工같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AI가 아직 로봇들이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용접工이라든지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아까 물리적인 로봇의 연구도 봤었는데 그런 건 향후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송대영 박사님께 질문인데, 자, 2학년 1반 11번 양서아 학생인가요? 어디죠? 좋습니다. 자, 박사님 아까 AI로 그 그림 만들어낸 게 있었는데 AI한테 이런 밑그림이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그런 걸 보고 이제 조금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 반대로 AI가 그냥 제멋대로 아예 상관없는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지 또 물어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일이 굉장히 자유도가 높잖아요. 근데 AI가 잘 못 푸는 일이 자유도가 높은 일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잘 못하다가 요새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제가 밑그림을 제공해주면 AI의 자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그리면 너는 고양이만 그려라고 자유도가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그림이 향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 단서를 주면. 저도 최근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결과가 있는데, AI 보고 이런 자료를 수집하라라고 했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람이 이거 뭐 로봇이나 피싱 아니냐 했는데 AI가 그 결과를 얻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여러분들께 직접 청각장애인이라 통화를 못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라고 AI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한테 동정심을 얻어서 결과를 얻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우려는 했었는데, 이런 것도 AI가 발전하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친구들은 끝나기 전에 살짝만 나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 오늘 본 코너는 마무리하고, 자, 저희 투표를 진행할 텐데 학생들 핸드폰 가지고 온 친구들은 저희 박사님들 가운데 살짝만, 저희 QR 코드를 찍어서 오늘 4분의 발표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찍어주시면 되고, 우승자분은 연말에 왕중왕전으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중에 우승자가 왕중왕전에서 우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투표는 누가 뭐 질적으로 제일 우수한 연구를 한다, 누가 제일 비싼 연구를 한다, 누가 제일 좋은 데서 근무를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을 때 나한테 조금 재미와 흥미와 지식을 준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계기가 돼서 향후에 그런 뭐 나중에 자기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과학 싫어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영향을 준 오늘의 전이중의 과학자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요.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승자분은 저희가 오늘 3종을 오긴 했는데 저희 꿈돌이 우승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돌이와 함께 가도록 하고, 전이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와봤는데, 제가 원래 천안 출신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와보는데 전이 중에 와서 첫 중학교 슬램디 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학생들도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투표는 하도록 하고, 투표 결과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분이 우승을 했고 어떤 분이, 물론 우승을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아마 2, 3, 4위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 우승자분은 저와 함께 왕중왕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중이 뽑아주신 전희중 오늘 학생들이 뽑아주신 전희중의 과학자분 나만의 과학자 프로듀스 과학자 이분입니다. 자 어느 분이실지 두고두고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희중의 과학자 자 누가 나오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희중 슬램디 우승자는 이분입니다. 송대영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우승자 소감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제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우승 소감 전희중 학생분들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봐주신 전희중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나중에도 과학의 꿈을 꾸준히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오늘 한 2시간 정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에 대한 꿈나무들과 함께한 전희중의 사이언스 슬램디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해 주신 학생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